네, 안녕하세요. 농업지 채널 짓다. 오늘은 전문가분들 모셔서 이야기 나누는 농담 코너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서 이런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랑 남 소장님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야,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는 이 농업 관련 체제와 관련돼서 좀 히스토리를 좀 알아보자.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왜 그렇게 시작돼서 지금까지 왔는지 알아야 뭐 솔루션도 제대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죠. 예. 현재의 문제는 과거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를 모르고는 미래를 알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오늘 그 분야에 대해서 가장 최적인 분을 모셨습니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분은 이제 전 농촌경제연구원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민간농업정책연구소 농정연구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김홍상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런 장소이 처음이라 가지고 좀 어색하네요. 아니 근데 그 소장님께서는 처음에 이사장님 모시고 올 때 네. 함양 뭔가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는데 제가 고향이 함양이셨나요? 예, 함양군 안이면이라는 아니면 제가 아니면에 강의를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중학교에. 그 먼 곳까지. 네네. 그때 제가 또 베스트셀러 저자지 않습니까? 초청이 왔기 한번 갔는데 예. 가서 깜짝 놀란 게 그 시골 중학교잖아요. 네. 너무 큰 거 학교가 좀 이게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시골에 이렇게 이 좋은 학교가 있지 이런 느낌이 썩 들었거든요. 그래서 SNS에 또 올렸는데 원장님께서 네. 아 내가 그 중학교에 나왔다. 아, 아나키스트의 고장이다 이런 얘기를 딱 듣고는 아나키스트? 아유 갑자기 무서워지는데요.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무슨 아나키스트가 있는 이런 얘기를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다 서철문으로. 오늘 엉뚱한 대로 얘기가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게 참 우리 사회의 어떤 현대 사회 어찌 보면 또 지식인들의 어떤 모임을 그 안위에서 이제 하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일제 식민지 사회에서 또 해방으로 이렇게 그 공간에서 보면 진영 간에 어찌 보면 뭐 심플하게 생각하면 이제 자본주의다 뭐 공산주의다 막 이런 속에서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니까 대안적 그 모색을 해야 된다. 그 과정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인간의 어떤 자율적 의지 권리. 그래서 보통 아나키스트 가면 무정부주의라고 알고 있죠. 네. 사실 무정부라는 개념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포갑을 없앤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자율정부. 그러니까 제가 그 선배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 해석을 보면 자유인주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유인주의. 미국식으로 말하면 리버테리언하고 예. 상당히 유사한 개념. 그런 과정을 거친 측면이죠. 그래서 저희들 학교 이 교훈이 보면 참되자 일하자예요. 참되자 일하자. 오, 멋있다. 그래서 이게 일하자라는 게 어디 학교 교훈에 들어간다는 게 공부하자가 자율적 공부하자 의지에 아니고. 그 자기 책임을 다하는 인격체로서 어찌 보면 그래서 여성 부분 교육도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 경제적 기반뿐만 아니라 참되자는 말이 굉장히 좀 복합적이고 그 재단의 학원 이름이 심진학원입니다. 아. 진리를 탐구한다 하는. 그래서 학교의 역사는 상당히 좀 독특한 네. 그 해방 직후에 전국의 아나키스트들이 대회를 그 안이라는 이 공간에서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아나키스트들이 이건 앞으로는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교육 기관으로 만든 게 중학교로서 안이중학교, 안이고등학교를 세우고 대구에 예전에 그 영남대학의 전신인데 청구대학이라고 있어요. 아, 예. 그 세 가지 중고등 대학까지 그걸 학교를 그 아나키스트들이 설립을 했죠. 사립학교로.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학교에서는 그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에스페란토를 가르치는 세계 만국 평화 뭐 이런.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일기인데 동년배들보다 나이가 한 서너 살이 많았어요. 학교가 없었을 상태에서 해방 후에 학교가 생기니까 들어갔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학교에서 에스페란토라는 것을 에스페란토. 오랜만에 듣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듣습니다. 보면. 그 우리 남 소장님이 갑자기 그 제 모교에 가가지고 뭐 강의를 하고 왔다고 뭐 이렇게 희한한 곳을 갔다 이렇게 했는데 희한한 곳이었어요. 굉장히 낯선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라는 게 좀 독특한 학교다 했더니 굉장히 관심을 가져줘가지고 저도 갑자기 이 함양의 놀랐어요. 함양 출신 분들이 되게 로맨티스트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물씬 드는데요, 보면. 그렇죠. 저도 중고등학교에 강의를 가보면은 예. 학생들이 대개는 좀 반응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 학교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액티브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이상한 질문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여기 왜 이러지 이런 느낌 들 정도로 갔다 와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원장님이 또 평소에 봤을 때 네. 기존의 체제보다 약간 좀
야성이 좀 있다고 전 느꼈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는 것도 약간 좀 이해를 했어요. 그 아니 말씀. 근데 야성이 강하신 분이 어쩌다 연구원 생활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원장님까지 되셨을까? 그래요. 예. 그 저도 궁금한데. 뭐 이제는 뭐 이제 정년도 하고 이러다 보면 제 삶을 가끔 그 되돌아보면 그야말로 이 저 스스로의 어떤 삶의 어떤 뭐 지향점이나 뭐 삶의 철학이 있었던 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이거 어울리면서 살면서 그런 것이 형성됐는데 저도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 좀 서울에 처음에 와가지고 향후회를 하는데 그 유림 선생 묘소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 유림 선생이 사실은 그 해방 후에 아나키스트 총연맹 총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 선배들이 이 서울에 와가지고 공부도 하고 하면서 유림 선생을 이게 좀 추모하고 또 유림 선생이 그래서 4.19 탑 앞에 가가지고 4.19 묘지 있는 그쪽에 가가지고 모임을 하고 또 뭐 저는 이제 그때 어리니까 뭐 그분들 뭐 가끔 아주 그냥 이상한 말씀도 좀 하시고 하면 뭐 청소나 하다가 막걸리 한잔 하라고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 얘기도 하고 또 우리 저만 해도 대학 다닐 때 또 그 정치적 상황이 뭐 어려움이 많으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뭐 그 지역이 야성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다 어찌 보면 사회에 대한 그런 게 있었죠. 어떻게 보면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업과 녹여서 같이 이제 평생을 살아오셨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군요 보면.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사실은 이게 식량 문제하고 에너지 문제에 좀 관심을 좀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공이 이제 사회과학대 경제학과인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연구자의 삶을 살리라고 생각을 안 했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 4학년 때 그 당시만 해도 교수들이 1년에 2번씩 강제로 면담을 하던 시대니까 자네 졸업은 할 건가? 졸업하고 나가야지요. 뭐 그런 시대니까 그래서 저는 좀 그 시절만 해도 좀 엉뚱한 생각인데 좀 언론계 가서 분야의 전문 기자가 좀 하면 되고 싶다 해서 그 즉석에서 그때 우리 지도 교수께서 경제과 선배 한 분을 논설위를 한 분을 소개를 해줘가지고 갔더니 그분이 몇 마디 얘기를 섞더만은 자네 어디 밥이나 뭐 가지? 그래서 식사하러 가니까 언론계 오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네 같은 친구들이 오면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좋은 선배님이셨군요. 그래서 그분이 그 당시에 우리 사회의 가장 관료주의 집단이 어딘 줄 아느냐? 1호, 2호, 3호 말씀해 보십시오. 두 분. 가장 관료적인 사회. 군? 공무원? 뭐 다 그쪽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당시 군사정 뭐 경찰 뭐 그리고 선생님 관료주의니까 일단 공무원 했더니 예. 이거 참 이 공개도 되는지 본데 1번이 농협. 농협. 아 그 당시에 벌써요. 네. 그리고 2번이 언론사. 언론사 3번이 군. 군. 그리고 그때는 관료 일부러 그랬는지 관료 조직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또 그때는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농협 1등이랐다는 게 저는 그 당시에는 지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관료 사회가 이제 기획 경제기획원이라든지 이런 엘리트 그룹들이 우리의 어떤 경제 운영을 주도하고 좀 상당히 그 기업적 마인드의 국가 경영을 약간 좀 독재적 사회하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그러니까 약간 좀 유연성이 있는 집단으로 이해를 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관심 갖는 게 아무래도 이제 농업 쪽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협이란 얘기도 하고 또 제가 관심 갖는 게 언론이니까 발을 못 담그게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럼 제가 조금 더 전문성을 좀 갖추고 다시 오면 되겠다. 그 시점에도 1년, 2년이 막 세상이 막 바뀌니까 내가 한 석사 정도, 2년 정도 또 공부를 하면 되겠잖아. 그래서 석사 하겠다고 대학원을 갔는데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공부하는 것도 이게 체질이셨군요. 인생에 이 재미가 있는 것 같고 계속 좀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평생을 이제 농업과 관련돼서 살아 그렇게 된 거죠. 네. 사실 이제 그 이사장님 쭉 이력을 보면은 우리나라 농업 구조와 관련돼 있는 큰 굵직굵직한 쪽의 이름이 항상 이렇게 다양한 직함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사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나라 농업의 어떤 농업 정책, 농업 구조 관련돼서 큰 변화를 어떻게 이렇게 가르마를 타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선진 뭐 서구 사회라든지 이런 데가 달라가지고 한국은 이제 그 식민지 경험도 했고 짧은 기간에 고도 성장을 이런 역사가 있다고 보면
이게 좀 우리나라 경제 구조 전체하고 맞물려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한국 농업 자체가 한국 농업 자체의 어떤 발전이라는 게 뭐 우리가 서구 사회 같으면 뭐 농민청이 뭐 성장을 해서 또 상층농이 생기고 부농이 생기고 그러면서 자본주의적 경쟁이 생기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대학 다닐 때 교과서적으로 많이 배우잖아요. 네네. 그런 역사가 굉장히 취약했던 거하고 그래서 크게 보면 저는 첫째로서 우리가 농지개혁 농지. 해방 이후에 농지개혁 두 번째가 저는 이제 1960년대 초반에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을 내세웠던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1977년 네. 우리가 그 당시에 뭐냐면 쌀 작업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네, 그렇죠. 통일별을 기반으로 하는 네, 그렇게 하고 혁명으로. 예. 그리고 수출 주도형 공업화를 하면서 우리가 100억 불 수출을 해요. 77년이.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 또 우리 경제가 뭐냐면 계속 뭐 외채 뭐 적자에 나가다가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그때가 77년 77년이 짧게 딱 한 해 돌아섰다가 다음에 그 다시 시점이 또 이제 적자를 박정희 정권이 독재라든 이런 것이 말기적인 것도 있지만은 이제 고도 성장이라는 거의 그 60대 70대 고도 성장의 이제 끝자락에 그리고 이제 우리 세계 질서가 바뀌고 있는 우리가 93년에 세계 무역기구 WTO 체제가 성립되고 우레란 이후에 이제 그런 전 일련의 과정인데 결국은 뭐 그런 큰 틀에서 이제 변화하는 과정을 보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지역 소멸이라는 아주 저출산 고령화 지역 소멸 이 문제가 산업 구조하고 이제 별개의 영역으로 이게 강하게 들어오니까 네. 구조 개편에 대한 이제 막 큰 혼란과 미래가 불확실해진 요런 게 막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세 꼭지 정도로 나눌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농지 개혁은 이제 너무 예전의 일이다라고 일단은 이제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사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1970년대 수출진흥 뭐 이것까지는 알겠는데 네. 그때 농업과 관련돼서 무슨 큰 변화가 있었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실 것 같아요. 네. 거기서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뭐 되게 어느 나라도 농지 개혁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 역사적으로 봐도 프랑스라 이런 데도 뭐 농민들이 이제 좀 가족적으로 이제 자립 경영이 이제 형성해 나가고 뭐 영국도 보면 그런 변화를 겪고 어떤 나라들은 어찌 보면 이제 국가적으로 토지 분배 형태로 돼 가지고 하는데 우리도 그 농지 개혁을 통해서 이제 뭐 이 자영농, 가족이 가족농, 이제 약간 좀 안정적인 뭐 전문용어로 하면 뭐 자립 가족농 뭐 이런 쓰는데 그렇게 해서 새로운 구조 변화를 이제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이후에 전쟁도 터지고 그리고 한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그리고 이제 이 60대 초반이라는 게 굉장히 좀 독특한 이 수출 주도형 공업화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식량안보하고 쌀의 문제로 아주 심각한데 그 시절의 쌀 문제가 굉장히 상징적이었어요. 60년대 초반에 62년, 63년 통계를 보면 그 당시 우리 뭐 많은 그 공장에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또 여성분들이 막 밤을 새서 신발 만들고 가발 만들고 또 가발도 뭐 사실 자기 머리를 또 잘라 가지고 그 재료를 해서 만들어가 수출하는 게 1억 한 3천 불, 1억 한 4, 5천 불 이 정도 수출하는데 쌀 사 먹는데 한 7천만 불, 8천만 불 가까운.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해서 수출해 가지고 1억 3천만 불 수출했는데 쌀 사오는데 7천만 불이요? 거의 한 절반 이상을 일단은 뭐 쌀 사오는데 정신이 없었고 아, 이러면 엔겔 지수로 보면 어마어마한 건데. 그럼. 시절에는 그러고 농림부 장관이 어떻게든 뭐 이 농적을 잘 하기보다도 외국 가가지고 쌀 잘 구해 오는 사람이 그 농림부 장관이고 그래서 60대 70년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농업 구조가 막 인농도 생기고 개편됐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쌀 정산을 위해서 올인했던 그는 이제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수출 주도형 공업화를 계속하려면 버는 걸 가지고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재투자가 되지 않고 아, 소모되잖아요. 다 사람 입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부는 이 쌀 작업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서 농업 예산의 한 7, 80%가 막 지하수 개발하고 저수지 개발하고 쌀 정산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생산 수익 높은 이런 거는 우리 남재혁 박사 전문인데 제가 얘기하는 건데 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다소 품종을 뭐 이런 이제 종자 문제를 가지고 뭐 외교부 뭐 정보기관까지 동원돼서 정보기관이 동원해서 그래서 했죠. 뭐 이집트 가서 또 심어 왔다가 또 실패했다가 여러 이야기들이 또 그런 것을 겪으면서 77년에 쌀을 우리가 자급자족. 드디어 작업을 했죠. 했다 하는 것은 77년에 그 순간은
수출도 어느 정도 배급부를 되고 무역 수지도 흑자라는 게 한번 생겨났고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도 좀 뭐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럼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게 아마 이 60대 70인데 그러니까 농업 구조라는 측면에서 보면 농지 개혁을 하고 나서 60년대에 그 사실 지식인뿐만 아니라 농업 활동가들이 뭐 협업을 해서 우리 구조 개선을 하자, 기업 농화의 길을 가자 이 논쟁이 있었어요. 60년대에요. 60대 초반에. 그래서 뭐 우리 이미 상당히 언로분이시지만 김병태 선생님 같은 것은 협업의 길을 가자 그러고 그 연세대 그 경제학과의 박기혁 선생님이나 이런 분은 한국 사회도 이제 농업 경영이 좀 기업적 마인드로 해서 기업 농적 길을 가야 된다. 이런 논쟁들이 60년대 돼가지고 사실은 60년대는 그 양당이 협업 농장을 창설하는 그 지역 사회에 다양한 운동도 있고 실천하는 분도 많았죠. 어떻게 보면 60년대가 다양한 시도들이 많이 됐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해방 이후에 그런 고민들이 있다가 수출주도 공업화 전략이라는 이 것과 또 정치 사회 구조가 바뀌면서 굉장히 단선적 형태로 한국 사회가 바뀌어갔던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논의들이 그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수출 주도형 경제가 가면서 어떻게 보면 농업이 완전 뒤로 쳐져 버리는 계기가 됐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농업을 투자를 많이 그 시절에 했지만은 그것은 우리 생존의 문제였고 한국 경제 전체 운용 구조는 그야말로 이 전체 경제 성장에 주어졌다고 보고 요즘 우리가 농정 패싱 논란 하는데 그런 배경이 그때부터 계속 확대되어 왔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노동자들을 굶기지 않고 싸게 잘 먹일 수 있도록 뭔가를 그렇죠. 해야 되고 그 먹이는데 외화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최선의 목표였군요. 보면은 77년까지. 우리 그 남 박사님이 개방농정이 언제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개방농정이요? 네. 저는 뭐 WTO 체제 출범하고 아닌가요? 저는 이제 개방농정이 그 77년부터 시작됐다 봐요. 개방농정. 이 도대체 이 시청자들께서 되게 낯설어하실 텐데. 이제 농산물 시장 개방, 우리 농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연 조건이라든지 그 사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그 국가별 특성을 반영해서 농업 정책을 해야 되는데 네. 최근에는 전 세계의 어떤 농산물이든 모든 게 시장이 개방된 체제로 움직이니까 우리는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한국 사회에서 그 우리가 농산물 시장 개방을 전제로 한 국가 운영 체계를 가져가겠다고 생각한 게 저는 77년 이후에 준비를 했고 그것이 어찌 보면 그 시절에는 요즘은 기획재정부가 아니고 그 경제기획원이 경제기획원 시절이죠. 그래서 경제기획원이 그 농산물 시장 개방의 틀을 좀 수용하면서 준비했고 실제로 그 당시 국책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에 80년대에 보면 개방농정의 전략이라는 보고서까지 아주 얇은 게 나와 있어요. 그거 사실 이렇게 통역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보고서를 아마 구해 보시면 이게 역사가 굉장히 깊구나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 시절에 그럼 왜 그런 개방농정을 고민했었습니까? 요즘 같은 상상하기에는 아마 작업자족을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때는 우리나라 경제 운영을 하는 뭐랄까 좀 그 주도를 하는 그룹, 주도한다 그러면 경제기획원이나 그런 관료들 그리고 이제 군사 정부의 엘리트들도 사실은 전두환 정부도 뭐 좀 참 그 안타까운 일로 고일이 됐지만 김재익 경제수 이런 분들이 그야말로 굉장히 열정적인 공무원이었고 했는데 거의 전적으로 그런 의존을 하면서도 한국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이런 식의 사고에서 그야말로 이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형태로 한국 경제 운영을 주도적으로 해 나갔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80년대 재밌는 그 사례가 뭐냐면 지금 시골에 가보면 농촌에 콩옥단지라고 있잖아요. 농공단지. 그 농공단지가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농공단지. 1980년대 그게 어느 80년대였나요, 그게? 어느 순간인가부터 많이 생겼다는 그 농공단지를 갖다가 주도적으로 만든 데가 농림부가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만들었어요? 경제기획원이에요. 경제기획원이. 그러면 노는이 농한기 때 뭐라도 해라? 뭐 이런 마인드로 만들었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농지개혁을 할 때는 농가 개념으로 농사 짓는 사람이 있고 원래는 농촌의 가구에서 뭐 학생들도 손을 또 보태고 부인도 그렇고 다 같이 일을 하는
이제 구성인데 점점 이제 직업이 다양해지고 또 가족은 구성원 중에 일부는 또 이농도 하고 이러면서 농촌의 이제 그 쌀 가격 지지를 통해서 쌀값이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면서 쌀 작업을 이루고 나니까 사실은 아까 우리 최준종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전 국민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또 값싼 그리고 양질의 먹거리를 좀 국민들한테 서비스 하겠다 하는 게 국가 운영에 이제 큰 틀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농촌에서 현재 농산물 생산만 갖고는 소득을 얻기가 쉽지도 않다. 네네. 그래서 이제 농해 소득 농해소득. 소득을 하고 또 농촌 내에 그 좁은 땅에 많은 사람이 일을 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소득은 뻔한데 네. 가구원들이 다 나눠먹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전체 소득이 평균 소득이 좀 낮아지는 것을 70대는 뭐냐면 어느 정도 농사 짓는 사람이 도시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갔는데 그때 이후로는 이제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하에 농해 소득을 늘리고 그리고 거기에 농해 소득에 또 종사하는 사람이 농업 종사에서 빠져나오고 그게 어찌 보면 농촌공업화가 농업 구조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거예요. 그래서 농촌공업화가 농해소득이 되고 또 농업은 쌀 중심에서 쌀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네. 다양한 품목을 소득 작물을 심어서 이 소득을 높이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복합영농이에요. 그때 뭐 소 키우고 뭐 그래서 소파동. 예, 어릴 때 기억인데 뭐 소파동이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복합영농 있는데. 저도 잠깐 들었는데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예, 그때가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국민 소득이 늘어나니까 이제 육류 소비도 늘어나고 이러면서 소고기도 저 어릴 때는 소고기를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했는데 그때는 이제 지금 우리는 뭐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뭐 일상적으로 먹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러면서 이제 하니까 소고기 자체를 갖다가 수입도 이제 값싼 냉동육을 수입도 할 뿐만 아니라 예. 우리 국내 비싼 소를 키우는 것보다도 값싼 중간 단계에 있는 송아지를 수입해서 그래서 송아지 입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송아지를 키우는 그런 게 지금 생각하면 그렇죠. 한 180만 원짜리 송아지를 키워서 500만 원을 만들어서 팔 것이냐, 네. 30만 원짜리 송아지를 키워서 300만 원을 팔 것이냐 이러면서 중소를 했더니 소라는 거는 또 송아지를 공급하는 단계도 있고 또 새끼를 또 키우고 비육하고 또 암소를 통해서 또 새끼를 놓고 하는 큰 이 생태계가 있는데 네. 중소를 딱 하니까 갑자기 소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 300만 원짜리가 뭐 갑자기 80만 원 이래 되는 상황이 되니까 예. 그때 뭐 현장에서 그 한참 그 농촌에서 보면 이제 농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속값 떨어지고 하니까 우리가 그거 뭐 개모임 하듯이 출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 그냥 젊은 농민들 몇몇이서 화가 나가지고 출염해가지고 소를 잡아먹었다. 동네 소를 잡았어요. 옛날에. 동네에서 저 어릴 때 돼지는 잡는 거는 종종 봤었는데 예전에 내가 돼지를 뭐 다칠 예, 때마다 소 잡는 거는 잡았는데 좀 못 봤어요. 소를 한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게 그런 시대에 이제 소파동이 생긴 전형이죠. 그 어떻게 보면은 1970년대, 80년대 요 시기를 거치면서 농공단지, 그다음에 이제 복합영농, 그리고 하우스도 그때부터 막 많이 되지 않았나요? 하우스는 조금 더 뒤입니다. 더 뒤인가요? 보면은? 그때도 하우스는 70년대부터 이제 비닐 하우스나 이렇게 늘어났는데 네. 이제 복합영농 그것도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품목을 좀 체계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품목을 하니까 뭐 좀 뭐 한 얘기지만 요새 쌀 광이 돼서 쌀 생산 조정해서 쌀 생산을 콩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또 콩이 재고가 늘어나가지고 이러듯이 우리 시장이라는 특성이 있는데 인위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복합영농을 그 시절에 막 농민들이 농사 지으면서 가격 폭락 등락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복통영농이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해서 80년대 그래서 80년대 중반 후반부 우루과이 라운드 연결되면서 그 농민들 불만과 농민 시위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저 어릴 때 기억해 보면은 장관 그 몇 년 안 되는 그 신문에 보면은 끊임없이 나왔던 게 무슨 소파동 무슨 뭐 폭락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중장기적인 농업 구조 개편에 대한 전략이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또 농민들은 준비가 안 된 상태고 전체 경제 운영 구조는 사실 공개적인 얘기는 아니지만은 또 개방농장이라는 틀 속에서 농산물은 이제 도시의 물가하고 맞물려 있고 노동자의 임금하고 맞물려 있다 이런 생각을 하에 경제 운영 구조가 80년대 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노골화된다 할까 코차가 된다 할까
그런 속에서 이제 농민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 그 어려움이 좀 어떻게 심해지는. 보면은 이제 적극적인 거창한 거대한 실험을 이제 여러 차례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보면은. 그렇죠. 우리 사회가 저는 그래서 그 시점에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77년 이후에 그래서 가끔 저는 77년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 사회의 상징적인 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70년, 77년. 저는 77년 기억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때 정말 아까 이제 그 이사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100억 불이라는 그 네. 숫자가 아. 어느 순간인가부터 끊임없이 막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뭐 산업체들 뭐 1억 불 수출다 뭐 네. 상 받는 게 뉴스에 나오고 예,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100억이라는 그 숫자가 사실 상상도 안 되는 그 큰 숫자지 않습니까? 근데 되게 익숙한 그게 1977년이라는 생각은 이제 기억이 나요. 그래서 78년, 79년에 좀 더 이 농산물 시장 개방을 전제로 한 국가 운영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먹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가가 달러가 있으면 사 먹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 이런 것이 예전에는 뭐 돈이 있어도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돈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외국이 원조로 가지고 50대 60대를 버텼잖아요. 근데 이제 70대 후반 80년대가 되면 우리 경제가 그것을 버틸 수 있다 하면서 변화되는 과정 아닌가. 그래서 그때가 상당히 중요한 사실 이제 1980년대 그 경제사를 나중에 이게 보면은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1970년대 정부 주도로 대규모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효율이 너무 발생했다. 네네. 그래서 이제 1980년대에 이제 이 정권이 바뀌고 나면서 이제 비교 우위에 있는 이런 것들은 하고 비교 열위에 있는 것은 포기해야 된다. 라는 이제 주장이 또 한쪽에서 나왔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비교 우위에 있는 건 뭐냐? 시멘트밖에 없잖냐. 그러면은 우리는 도대체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이제 적극적인 또 산업 뭐 육성 뭐 이런 게 또 대립했던 뭐 그런 시기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보면은. 뭐 그것도 상당히 그 의미 있는 해석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만 이제 우리가 그 농업이라는 산업 그리고 우리 농촌이라는 어떤 공간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스스로 좀 뭐랄까 그 가치를 제대로 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 운용 구조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농업을 항상 뒤쫓아가는 상태가 뒤쫓아가고 또 농업인들 피해 의식이 좀 생기게 되고 저는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그럼 70년대 후반부터 예를 들면 개방 농정을 지향했다고 하는데 이제 80년대 중반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었잖아요. 격렬하게 이제 반대가 많았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 왜 그럼 그 과정 속에서 농업계가 저는 제대로 대응을 못했구나 이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저도 항상 왜 그 시기를 우리는 아무 준비 없이 네. 이렇게 지나왔나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전에 프랑스 출장을 갔더니 90년대 중반인데 농촌 지역을 조사했더니 그 시절에 이제 한 50 중반쯤 된 이제 농촌 총각이 있어요 프랑스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70년대 프랑스 경제가 좋았대요. 그렇죠. 그 시절에 좀 뭐 한 친구들은 다 떠났대고요. 자기 형도 이제 파리에 가서 대학 나와서 금융에 취직하고 그 집은 좀 농사가 좀 규모가 있었. 그래서 자기가 어쩌다 보니까 남았다. 근데 그때 보면 이제 왜 그 혼자 사냐니까 결혼할 대상자들도 여성들도 다 떠났다. 그건 뭐 하면서 옛날부터 됐군요 보면은. 그게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시점에 이제 우리 농촌이 좀 그런 모습이었는데 전체 경제 운용 구조하고 인력의 이동이라는 게 70년대, 80년대 크게 다르게 이동하면서 우리 농업계 내가 그냥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 좀 대응하는데 좀 급급할 수밖에 없었던 좀 상황 아니었나. 다양한 그리고 시도를 많이 했는데 자관 여러 가지로 성과는 잘 나지 않았던. 그 영농 후계자도 80년대 등장하는 개념이었나요? 그게 이제 후계자 조직은 이제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부적 축제자 돈을 가지고 돈을 하니까 그 돈을 어떻게 써야지 욕 안 얻어먹을까 돈을 뺐는데 그래서 이제 농촌의 후계자의 어찌 보면 요즘식으로 하면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 그 좀 맹물 있게 쓰려는 하나의 어떤 군사 정권이 그걸 만들어낸 프레임 속에 후계자 지원 자금이 좀 생겨났던 거죠. 그러면서 지금도 이제 다양한 어떤 농업 경영인 이런 형태로 변화되어 온 거고. 그런 이제 1980년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도와 혼란을 겪다가 이제 90년대 들어서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변신을 하게 됐는데 사실 농업 현장에 계셨던 어떻게 보면 정책 기반과 관련돼 있는 그곳에 계셨던 입장에서 봤을 때
되게 두려우셨을 것 같아요. 뭔가 윗선에서는 막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뭐 이런 걸 해서 이제 거창한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이야기를 해봐라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시절에 이제 뭐 사실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하면서 선배들하고 이제 농업 문제 연구회라고 약간 또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갖는 분들의 아나키스트의 전통이. 모임을 쭉 하면서 저 스스로는 이제 그 시절에 그 우라이 라운드 막 이런 그 진행이 86년, 87년 이렇게 계속 확대돼 나가고 할 때 그래서 6월 반대 뭐 이런 네. 성명서에 또 학계 있는 사람들도 필요하다 해가지고 농민들만 그러지 않고 당시에는 그 원장님은 그 농경연에 서울대 대학 농경연에 그때 사실 농경연에 간다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 안 하고 살을 때 저런 관변단체는 나는 왜 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농민연에 간다고 생각하는 거는 전혀 제 생각을 하고 그 인생이 참 이래요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농사 갈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또 실제로 저희들 모임을 같이 했던 그 선배 한 분은 농촌경제연구원에 근무하다가 농촌경제연구원에 사표를 쓰고 저희 모임에 와가지고 뭐 민간 그 당시에 그 연구소에 연구 모임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시대에 그 어찌 보면 전 사회적으로 농업 농촌의 위기감을 느끼면서도 하나 좀 약간 에피소드를 얘기한다면 제가 실명을 얘기하기도 좀 그런데 제가 이제 서울대 이제 대학원에 있으면서 그 교수님들의 어떤 서명을 봤는데 그래도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질 만한 분이 이제 예전에 서울대 총장도 하시고 국무총장도 하셨던 이제 정우찬 교수님이 제가 이제 서명을 받으러 갔더니 당연히 해줄 줄 알았더니 난 이거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당시에 금융 구조가 너무나 이게 구시대적이다. 관치금융 그 자체였으니까요. 뭐. 관치금융뿐만 아니라 또 일반 그 금융권의 어떤 관행이라든지 요즘 같으면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다양하게 발달됐지만 외부의 충격 없이는 바뀔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항상 미안한데 나 이걸 저한테는 좀 편하게 말씀을 좀 하셨거든. 농민들의 아픔을 알지만은 우리 사회 전체로 봤을 때 내가 전공이 금융 정책을 금융론을 강의하셨거든요. 금융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이것을 나는 UR 같은 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우리가 좀 이번 기회에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씨 금융은 금융이지 왜 또 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우리가 그 정우찬 교수님은 그 분야의 미래의 모습, 지금 현재의 모습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고민을 이제 냉정했는데 우리는 그 충격이 너무 커서 뭐 미래고 뭐 이거 다 끝나는 줄 알고 그 당시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 하면서 사람들이 뭐냐고 우르르 캉캉 맞아요. 예. 우르르 캉캉. 그래서 오랬었어. 그래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 그 시점에 아무리 우리가 뭐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뭐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만 그 순간에 그럼 우리 농업의 미래는 없는 거로만 생각했지 농업 구조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되새겨 봐도 제대로 된 고민을 별로 못했다. 그래서 제가 공포감이 너무 커서 컸죠. 어떻게 80년대 개방동정 이후에 저는 오히려 그 우루과이 라운드 때 그 충격 때문에 그 이후로도 우리 농업 구조가 바꿔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한 게 아닌가. 그 후유증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어떤가요? 솔직히 이제 그 이후에 또 그런 것이 연속적인데 네. 가장 큰 동의는 뭐냐면 농촌에 주도적으로 새로운 경영혁신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크게 빠져나갔다는. 사실은 저도 고향에 가보면 저야 뭐 공부한다고 나오고 했지만 고향에서 보면 84년, 85년, 86년, 87년 이때가 되면 농촌에 집집이 보면 대학생이 한 명씩 있어요. 저하고 저희 형들은 우리 동네에서 유일한 대학생이에요. 저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뭐냐면 그 공부 좀 하고 하면서 시골에서 그리고 또 시골에 집집이 애들 공부시킨다고 허덕거리고 또 빚지고 뭐 소 팔고 막 80년대 풍경이죠. 우골탑. 예, 막 그게 80년대 우리 네. 그 농촌의 모습이에요. 그런 가정에 그 내 자식들 뭐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고 이런 게 급급하지 이 농업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생각을 농업계 내에서 주도적으로 고민을 하기가 쉽지 않았고 또 그 여건이 계속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그대로 고령화돼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있는 구조죠. 우리나라는 그러면 농업의 구조를 어떻게 개혁해야겠다는 생각을 뭐 70년대, 80년대 잠깐 한 이후로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게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일단은 그 이제 우라이 라운드 이후에 이제 세계 무역국이 생기고 이제 그 긴급하게 이제 김산 정부 때 뭐 쌀 문제 협상 문제 때문에 1년에 뭐 장관이 뭐 3번 4번 그렇죠. 바뀌고 예. 94년에 농어촌 발전위원회를 만들고 또 정부에서도 93년 종합대책을 세우고 또 94년에 농어촌 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 예산 확충까지. 그 농특세도 그때 농특세가 만들어지고. 그때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그때는 명확하게 구조정책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지속 가능한 직불 중심의 농정하면서 과거 30년을 구조농정이라는 말로 비판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구조농정의 모습에서 미래의 한국 농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지금과 같은 지속 가능한 모습보다도 어떻게 하면 시장 개방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규모화된 농가를 키울 것이냐. 굉장히 단선적. 수입에 대해서 맞서기 위해서는 규모를 키워서 살아남아의 생존을 위한 어떤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저도 그 시절에 제일 인상적인 게 또 뭐였냐면은 그 당시에 그 90년대 보면은 그 새만금 사업이 추진됐었잖아요. 예. 그때 이미 이제 우리나라는 78년도 쌀 자급 이후로 뭐 쌀이 계속 잘 생산되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제 새만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그때 모든 걸 규모를 키워서 경쟁력을 가지게 만들자. 예. 그다음에 모든 연구소에서는 모든 문서의 경쟁력 강화, 뭐 뭡니까 수입 대체 뭐 이런 용어들이 다 들어갔었거든요. 그게 그때는 좀 뭐랄까 그 요즘식으로 한다면 농업인을 좀 뭐랄까 이 칼라치기 하는 듯한 게 굉장히 강하네요. 구조 정책이 그러니까 전업농 육성 정책이라고 해요. 저는 있었어. 뭐 전업농 육성 센터 뭡니까? 그때 정확하게는 90년 초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예컨대 쌀 같은 경우는 예. 쌀전업농 육성 정책. 쌀 전업농 육성 정책은 이제 94년에 대책이 나오고 95년부터 쌀 전업 정책을 하는데 그래도 지금도 쌀 생산 농가는 뭐 절반 이상이 0.5헥타르 1,500평도 안 되는 영세한 구조 지반은 그 당시에 적어도 이제 1헥타르 이상이 된 사람들 중심으로 농지를 더 몰아주자. 그래서 그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당시에 이제 그 6헥타르 7만 호를 육성하면 6헥타. 오, 그러면 그 정도면 뭔가 될 것 같은데요. 42만 헥타르입니까? 그러면 이제 전체로 보면 쌀 이제 재배 면적의 한 60%를 차지할 수 있는 이제 그러면 이 한 6헥타르 농사를 지면 그것도 다른 걸 조금 하면 그 당시에 이제 전망으로 보면 한 5천만 원 정도 소득을 얻으면 도시 근로자와 그렇죠. 비슷하게 하니까 먹고 살만하고 또 그렇게 유지되는 쌀 농가가 한 60%를 생산한다면 쌀 그 작업이라는 용어보다도 이제 어찌 보면 쌀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은 좀 해소할 수 있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어찌 보면 그걸 육성하면 우리 쌀 문제도 풀고 구조 개선도 푼다 이런 식으로 이제 쌀 하나 예를 든다면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 농지라는 것은 소유 이용 구조가 복잡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은퇴할 농가 비농민 농지를 국가가 이제 돈으로 사서 이렇게 이제 옮겨주는 이런 역할을 이제 적극적으로 쭉 해서 했는데 점점 도시 부분은 소득이 올라가고 이것도 이제 6헥타르 갖고는 안 될 거고 그 이후에는 8헥타, 10헥타 이게 끝없는 구조로 가고 예산 투입 구조가 되니까 어느 순간 이거는 안 된다. 안 된다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현장을 가보면 이미 규모화된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일부 농가가 이미 그 들판에 농사를 다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미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식이 빠른 식으로 진척이 되고 6헥타르 7만 원 육성이 어느 정도 형식적으로 뭐 임대차까지 포함한 거리고 소유 규모가 아니니까 그런 수치가 어느 정도 다다른 시점이 되니까 그게 이제 2000년대 중반이 뭐 2006년 7년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8만 원으로 키워야 되냐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이미 대규모 농가에서 쌀 농사는 굴러간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전문 육성 정책이 사실은 흐지부지. 허지부지 이렇게 최근 통계를 보면 전업농에 해당하는 3헥타르 이상 농가가 오히려 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큰 문제가 바로 이제 우리가 중장기 전략이 없었던 이유가 일본 같으면 인정농업자라는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인정농업자의 어떤 자격과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책임 그리고 정책적 지원 이런 것이 좀 종합적인 패키지가 굴러가는데 우리는 규모를 키우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연령이 이미 고령화되면서 대개가 또 60세 중반 70세가 되면
경영 규모를 키웠다가 점점 좀 규모를 줄입니다. 힘에 부치시니까 어쩔 수 실제 없죠. 그분들이 연령대가 높아요. 좀 우리가 뭐 안 되지만 그 한농년 그게 농업 후계자 중앙연합회 행사를 가보면 제가 이번에 또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후계자 조직인데 그 앞에 단상에 서 있는 분들이 다 60대야. 그게 예. 어찌 보면 뭐 80년대 초반에 20대 30대 있던 사람이 지금이면 40대 40년이 흘렀으니 당연히 60대 70대 됐죠. 근데 전혀 세대 교체가 안 되고 계속 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그러면은 뭐 80년대처럼 80년대 90년대처럼 다시 이제 구조 전환을 해야 될 때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스스로 과연 우리 농업이란 산업이 그 우리 사회 우리 경제 구조에서 지속 가능할까? 그런 농업인이 직업인으로서 이제 어찌 보면 그 우리가 창업 젊은 사람이 없다 해서 창업 자금 지원도 뭐 5억 원까지 해준다지만은 그 젊은 친구가 5억 원 받아가지고 땅 한 2,000평 3,000평 사고 나면 5억 다 날라가거든. 다 소진되고. 근데 실제로 자기가 먹고 살려고 그러면 2,000평 3,000평이라고 2만 평 300평을 농사 지어도 쉽지 않은 구조인데 이런 구조 하에서 뭔가 근본적인 전환이 되지 않으면 기존에 농사 짓고 있는 분들이 먹고 살만해야지 새로운 사람이 저것도 해볼 만한데 저것도 직업으로 택할 만한데 하는 생각이지 젊은 사람이 돈 없다고 돈 지원한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 어떻게 보면은 1980년, 90년 뭔가를 하기는 많이 하고 돈도 많이 썼는데 사실은 정책적으로 발부동을 쳤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시점에 좀 구조 개선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좀 해야 되고 또 우리 사회 경제 구조 특히 인구 구성 이 변화를 전제로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선택을 하지 않으면 직업으로서 농업이라는 것도 있고 산업으로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농촌이라는 공간이 중요한 국토 공간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방치하고 있다. 방치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개발하기 위해서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농지 규제 완화해야 된다고 그러고 조금 전에 했듯이 농지를 5억을 줘도 한 2, 3천 평 사고 나면 끝인데 또 농지값은 더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여러 가지 되게 모순된 상황 속에서 지금 네. 이제 시간을 2025년까지 흘려왔는데 뭐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 네. 만약에 이사장님께서 이제 90년대 중반 뭐 이때로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뭐를 했어야 될까 그 당시에 저는 그걸로 한번 요 이거는 첫 뭐 번째 시간은 마무리를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를 뭐 이게 반복한다 할 수도 있고 또 역사를 되돌릴 수도 없는 건데 아쉬운 걸 생각해 보면 94년 농어촌 발전위원회 때 농관위원이시잖아요. 그때 전문위원을 좀 했습니다. 아, 그때만 해도 사회 갈등이 심하니까 전문위원회 국책기관에 농촌경제연구원에 계신 분, 예. 뭐 국토연구원에 계신 분, 교육개발원에 계신 분, 국책기관에 그리고 KDI에 계신 분, 그리고 이제 제가 약간 민간 뭐 전문가로 나갔고 또 농민단체에 지금을 생각하면 이제 전농 예. 뭐 한농연 같은 조직에 정책위원장, 정책실장 이런 사람이 전문위원으로 들어가서 저는 어찌 보면 이제 농민단체 사람들하고도 자주 얘기도 하고 국책기관 사람들 자주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농경연에 가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점에 같이 고민을 하고 또 저는 그때만 해도 정책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잘 몰랐고 솔직히 말해서 뭐 박사 학위를 가히 잊고 현장에 하는 농민단체들 사람들의 고민을 듣고 이렇게 고민을 했지만은 지금 생각하면 내가 구조정책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심플하게 규모를 키운다는 정도로 생각했지 농업 농촌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미래에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깊이 못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 농업계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 컨센서스를 못 모았다 하는 생각이 있고 그런데 또 그 당시에 보면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농민연금 이런 문제 그리고 좀 경영 은퇴 개념 왜냐하면 농지라는 자원을 어느 시점에 그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조직이나 개인한테 농지 자원이 좀 이게 전환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필요했는데 그 시절에 농민연금을 얘기하는데 유럽은 농민연금이 되면 경영을 은퇴해야지 연금을 받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퇴직을 해야 연금을 예. 받잖아요. 네. 그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기가 이제 쉽지 않았던 사회적 분위기. 뭐 그래도 이제 뭐냐면 그 당시에 뭐냐면 농업인은 국민연금은 10년을 불입해야 연금을 받았는데 농민은 5년만 왜냐하면 이미 그때 고령화가 진행되고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그때 그 해당돼요. 근데 농업인 연금을 특례로 해가지고 50세가 된 사람한테도 50 서너 된 사람들한테도 국민연금 가입 기회를 준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보면 그 당시에 그래서 몇만 원을 좀 불입하라고 내가 이 앞으로 이런 연금 시스템이 생기고 시골에 가서 동네 이제 어른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뭐 세금 안 내듯이 일단은 막 연금이 보이고 내가 돈 내는 걸 안 한다. 그래도 이거는 적은놀이자 내라. 기초노령연금은 지금 관계없지만 거기다 예. 추가로 그 당시에 몇만 원이 아니라 12,000원, 18,000원도 막 이제 내기 싫어서 그 대개가 뭐 한 8,000원 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내신 분은 그래도 다행인데 안 내신 분들은 이제 후회를 많이 낸 분들은 그래도 그거 뭐 20몇만 원, 30만 원 그렇죠. 이렇게 또 추가로 받으시죠. 나오죠. 그래서 그런 식의 그야말로 어려운 농업인을 이렇게 지원한다는 개념에 머물고 구조 정책과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이게 세대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때 막 그 연금 제도나 이런 것을 막 아이디어는 많이 내면서도 좀 뭐랄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짜인 미래 설계가 좀 부족했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이제 대규모 영농에서 저렴한 농산물이 들어오니까 맞서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규모를 키워야 되고 그다음에 뭐 시설 투자를 통해 가지고 경쟁력을 높여주면 어찌 될 텐데 그 다음 문제는 알아서 해결되겠지. 약간 이런 마인드였겠군요,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그때 보면 유리온실이든지 시설 투자가 이제 자본형 농업이 우리 토지용을 갖고는 쌀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한계가 있다. 이제 자본 투입형 농업을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노동력의 이제 장점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막상 노동력의 장점도 사라져 버렸고 지금. 그래서 노동력의 장점에 핵심적으로 교육받은 경영 혁신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60대 70대는 다른 후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예. 이제 90년대 넘어와서의 경영 혁신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시장의 변화라든지 소비 구조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읽어내면서 경영 전략과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준비를 우리가 못했던 게 그러니까 머릿속에 구조 개선 얘기하면서도 세대 전환 얘기도 별로 못했고 유리온실만 봤지 유리온실 속에 네덜란드 농민들은 제대로 눈에 안 들어왔었던 거고 치열하게 그 속에 고민하면서 고민하시고 연구하시고 했던 저는 이 말씀 듣다 보니까 그때 우리가 놓쳤던 것들을 여전히 우리가 논의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또 반복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뭐 갑자기 안타깝고 가슴이 막막 타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과거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소장님께서 이제 또 반복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셨는데 그 디테일한 사안들은 2부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참 여러 가지 옛날 이야기들 많이 이제 했는데 소장님 어때? 옛날 생각이 많이 나시지 않습니까 보면? 저도 이제 한번 옛날이 어땠는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궁금했었는데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 당시 분들도 나름 고민은 많았고 어쩔 수 없는 한계도 있었고 근데 그럼 우리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약간 책임감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걸 생각해 보면 농어촌발전위원회 그 짧은 기간 6개월 동안에 대통령 이제 보고를 하고 저 정부 부처에서 이제 그 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사실은 저희들이 오전에 회의 시작해갖고 밤 2시에 회의가 끝난 경우도 꽤 있었어요. 열정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막 이거 아니면 대한민국 뭐 끝난다 망할 것 같은 이제 또 공무원들도 그 시절에는 진짜 그야말로 뭐 밤샘 치는 거는 그 당시에는 뭐냐면 여간 작업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여간 작업. 그야말로 그 막 TF 같은 게 굴러가고 또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걸 좀 구체적 데이터를 좀 분석해서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하면 밤새서 들어서 국제기관이나 그 정부 부처에 있는 분들도 그 열악한 조건 하에서 또 데이터가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좀 치밀하게 돼 있지 않은 시절이지만 현장에 관련 조직들을 동원해서 뭐 진흥청, 지도조, 농협 해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 또 데이터를 생산을 제한적이나마 했던 열정 속에 굉장한 심각한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앞에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미래와 우리 자체의 구조개혁 틀 그리고 한국 경제 구조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에 대한 이게 대한 좀 치밀한 생각을 못했던 거고 사실 한국 경제는 그 시절에 3조 호강 이러면서 80년대 중반서부터 이제 급성장했죠. 급성장을 하고 이 소득 구조가 확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우리 저 스스로 이
군장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이지만은 좀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과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이제 또 현재 그리고 이제 미래를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오늘 이제 김홍상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지 지금 또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단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 옛날 어떻게 보면은 회한에 서린 여러 가지 기억들 말씀해 주신 김홍상 이사장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